언제 어디서나 강혜신의 함께하면 오늘의 즐거운 미국. 라디오 서울 방송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협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일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민 때문에 관세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은 굿뉴스지만 협상 내용은 이미 합의했던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가 국민의 적이라고 트윗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승리라고 부르지만 진짜 승리는 멕시코가 했고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이슈를 재선 캠페인에 활용하듯 멕시코 관세 부과 카드도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으면 중국에 추가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윗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가?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찬사 칼럼 제목입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세 군데 주가 다시 블루 스테이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헬스케어 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 서류 미비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머리 좋은 부모보다는 부자 부모를 두는 게 성인이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보도할 때 순서를 정할 때요. 사실은 어떤 때 좀 애매모호한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민을 하다가 먼저 주말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형태에서 또 반드시 이민과 관세 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관한 그 색깔, 특색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지난주에 금요일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오늘이죠. 월요일부터 멕시코가 한 2, 3일 사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런 상품에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관세 부과는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도 뭔 소리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저녁인가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토요일에도 관련 트윗을 했는데 멕시코가 모든 것을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윗으로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뉴욕타임스가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자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는 이미 지금 얼마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아서 컬스테인 넬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이미 얘기됐었던 거다. 심지어 방위군을 멕시코가 과테말라로부터 오는 이민자요. 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멕시코 땅을 밟아야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방위군을 더 많이 늘린다 하는 발표는 했지만 이것조차도 전임 국토안보부 장관 때의 3월에 이미 약속을 했었던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뉴욕타임스는 페이크 뉴스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다라고 다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미국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멕시코가 금방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겠다. 아주 많이 수입하겠다고 동의를 했다. 즉각 수입하겠다고 동의를 했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이 트윗은 사실은 사실관계와 너무 거리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협상을 하고 있지만 먼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나프타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거의 모든 농산물은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수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그런 농산물들은 프리마켓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멕시코나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서로 알아서 수입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그런 트윗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 이민 문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멕시코에서 오는 이민자가 아니라 멕시코를 거쳐야지만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사람을 멕시코가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부작용이 있고 국제 어떤 그 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협박용으로만 쓰고는 거둬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척 슈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6월 4일에, 6월 7일에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역시 민주당인 맥신 월터스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골프 코스에 있었어요. 골프 코스에서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건 지금 미국의 반응이고 해외에서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암시를 하고 또 미국의 스타일이요. 국정 운영의 스타일, 특히 그 국내 이슈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이슈는 모든 나라에게 전부 그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이민 문제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다가 안 하게 된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멕시코가 기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그 협박에서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토리,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멕시코의 외무장관, 미국에 지금 협상하러 왔었잖아요. 그리고 멕시코에 아직은 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멕시코의 현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승리다. 특히 이제 그 외무장관이요. 에브라르도, 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의 작품이다. 트럼프의 그 어떠한 그 행동을 중지시켰다, 디액티베이트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축하하는 어차피 관세 부과를 하면 미국 소비자에게도 손해지만 멕시코에도 손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우리 너무 기쁘다는 그런 그 시위를 많이 했거든. 시위가 아니라 축하 시위인가요? 축하 모임인가요? 멕시코 대통령도 뭐 여러 그 연설을 했고 뭐 여러 주지사들, 멕시코의 주교, 뭐 노조 대표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 위에서 교차로에서 말하자면 페스티벌을 한 것인데 멕시코 대통령도 우리는 주먹을 쓰지 않고 지금 해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책에 대해서 주먹 외교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피스트. 우리는 주먹 없이 외교로 승리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멕시코를 코너로 몰아넣고 싶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은 멕시코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서적으로 멕시코에서도 미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멕시코에게 관세벌을 준다면 정말 그 분노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고 그런 국민 여론을 반영을 해서 멕시코의 대통령도 우리는 국격을 지키겠다. 대신에 이제 뭔가를 그 국경에서 오는 사람들을 조금 줄이고 막고 하기 위해서 방위군을 조금 늘린다. 이런 정도는 뭐 협상을 했는데 이게 이미 3월 달에 협상이 됐었던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90일 이후에 미국이 어떤 그 추가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 난민 신청자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또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휘두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멕시코의 포지션이 아주 좋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관세 전쟁을 하고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과도 그다지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개를 숙이기는 하지만 느낌 자체가 각 나라나 나라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지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경기 불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는 여러 상황이 포지션이 멕시코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멕시코의 이제 그 대통령이요. 로페스 그 아브라도르 대통령이 여기도 또 북한이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고 딱 그 위협을 하고 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듯이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뭐 사모하는 듯한 뭐라고 하나요? 연모의 정을 품고 있는 것 같은 편지를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요. 멕시코에 큰 지장이 없는 뭐 여러 가지 행위를 조금 해주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해서 딱 이제 관세 그 폭탄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죠. 대신에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원했었던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safe third country라고 해서 미국으로 오고 싶다는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멕시코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누구라도 멕시코 땅을 딛고 나서 난민 신청을 한다면 그곳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게 하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는데 멕시코가 그것은 거부해버렸습니다. 리버프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USMCA라든가 그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원하는 대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하던 북미에서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북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위협을 하는 그 습관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벼랑 끝 전술로 협상을 하고 나서도 본인의 트럼프 대통령의 팬층만 지지층만 도취시키게 하고는 그 협상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뭐 물론 적을 교란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나쁜 크레딧이 계속 쌓아져 가고 있어서 이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의 삶과 같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는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려고 멕시코에서 기다리는 사람, 미국 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받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 카드를 본인이 그 재선 그 캠페인에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공동 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섹션을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혹시 그 한국일보를 보신 분이라면 1면과 4면에 걸쳐서 아주 뭐 긴 내용의 기사가 있고 인터뷰 기사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그 영어와 한국말을 지난주에 다 읽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애나 파이필드 하면은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도쿄 지국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베이징으로 얼마 전에 갔거든요. 지국장으로 해서 그 많은 북한에 관한 보도를 애나 파이필드 그 특파원의 지국장의 그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왜 제목을 한국말과 영어가 이렇게 차이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 제목은 The Great
successor, 위대한 계승자, 이 중의 의미죠. 북한에서 great자를 좋아하잖아요. 한국말로는 마지막 계승자라고 됐는데 한국일보에도 인터뷰가 자세히 나왔지만 한국일보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그런 해군 장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 뭐 이런 것.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어떠한 뭐 출생지 같은 것. 그리고 김정남은 해독제가 있는데 왜 해독제를 쓰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등등 여러 가지도 있고 또 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 내용도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앞부분을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하는 일이 좀 경솔하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열렬한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한 컬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운홀이라고 굉장히 뭐 보수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웨인 알린 루트라고 미국의 최근에 터크쇼 호스트 가운데서 100명 안에 든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컬럼인데 그 컬럼 맨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컬럼 제목은 트럼프가 왜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왜 이기고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자랑을 좀 합니다. 이 터커라는 매거진, 이 매거진은 라디오 업계에서는 바이블과 같다 하면서 이 업계에서 본인을 100명 터크쇼 호스트로 선정을 했는데 미국의 뭐 라디오 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탑 5는 당연히 팍스의 션 해니티가 라디오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러쉬 림보, 데이비드 램지, 마크 레빈, 또 하워드 스턴은 일반 시리우스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셨었죠, 전에도. 그런데 본인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워드 스턴은 1975년부터 라디오를 했고 러쉬 림버는 72년부터 했는데 나는 2016년부터 했다. 그런데 이제 100대 진행자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스토리를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기고 있는 것은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선거에서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믿고 그 같은 방송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매체에서 거짓말하는 거다. 내 리스너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두 번째,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3시간 동안 내 쇼에서 나는 트럼프가 잘하는 것을 또 트럼프가 왜 이기고 있는가? 정말로 트럼프는 미국에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애국자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나의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인지 그는 정말 24시간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 에너자이저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에서 900명이 넘는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하고 위대하다. 그래서 이기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라디오 호스트가 쓴 글이고요. 그에 비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펜실베니아에서 주지사를 지냈고 변호사이기도 해요. 미국 정치인이 변호사가 많잖아요. 에드 랜들이 의회신문 더 힐에 컬럼을 썼는데 어떤 컬럼을 썼냐면 이 컬럼은 사실은 아직은 좀 이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20년도에
2016년도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표차이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그 주가 다시 블루 스테이트가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세 개 주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인데 이 선거인단이 45표거든요. 전체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306표를 얻었잖아요. 이것을 빼면은 261일이니까 270표가 있어야지 대통령이 되는데 9표가 모자라잖아요. 물론 여기서 지금 블루 스테이트가 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조금 픽업을 하면은 또 재선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뉴햄프셔 선거인단 4표, 네바다 6표 이렇게 되면 또 271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뭐 이 두 군데에서 저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 10개를 가져가면은 이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의 분위기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은 현재로서는 조금 블루 스테이트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런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어야지 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질 스타인이라고 많은 표를 받진 않았지만 그린 당이에요. 이 질 스타인이 힐러리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뉴햄프셔, 미네소타, 네바다 이런 세 개 주에서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또 이기면 또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 신통치 않아도 민주당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런 데서 이기면 플로리다가 29명이거든요. 선거인단이.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1% 차이로 이겼거든요. 전체 940만 표 가운데서 11만 2,900표 정도니까 작은 표차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푸에르토리칸들이 있는데 푸에르토리칸들이 지난번에 허리케인 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애리조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군데에서 민주당이 이제 중점을 두고 이긴다면은 이제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 같다. 좋다, 나쁘다를 싫다를 떠나서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 제가 조금씩만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팔로우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전쟁이니까는요. 어떤 전세를 조금씩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시지 않더라도 코리아타임스닷컴을 보시면 1면과 4면에 얼마 전에 이제 베이징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으로 간 애나 파이필드와 인터뷰가 쭉 실려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시고요. 저는 한국일보에 나와 있지 않은 지금 내일 아마 발간됩니다. 뭐 미리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판은 디지털로 읽었고요. 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이 The Great Successor, 한국말로는 마지막 계승자라고 했거든요. 위대한 계승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인데 여기서 제가 가장 처음에 앞부분에서 그런가 했었던 부분은 2014년도에 원산을 김정은이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곳에 별장이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놀았고 지금도 전용 별장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그 전용 별장에서 인민군 해군 고위 지휘관들의 수영 훈련을 지도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애나 파이필드 저자에 따르면 연금 받을 나이가 다 돼 보이는 해군 지휘관들이 하얀 제복과 모자를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서 바닷물로 뛰어들었는데 총성 없는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죽기 살기로 이제 헤엄을 쳤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장관이었는데 30이 간 넘은 새파란 지도자가 해변에 마련한 책상 앞에 앉아 쌍안경을 눈에 대고 자기보다 나이가 2배
몸짓은 절반밖에 안 돼 보이는 지휘관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 팔을 휘젓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최고 지휘관 자질도 없는 그가 해군 장성들에게 누가 보스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었다. Showing them who was boss.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지금 북한에서 나타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고용희. 고용희는 물론 장식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정은의 어머니 때문에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려자로서 김정일의 반려자로서 여러 가지 뭐 서류도 검토를 하고 이랬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결국은 성향도에서 김정남을 제치고 선택을 했다는 건데 후계자로 김정일이요. 그런데 고용희가 일본 태생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가서 북송선을 타고 결국은 나중에 갔다는 겁니다. 고용희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그때 뭐 여자 문제도 일본에서 있고 해서 다 골치 아프니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고용희가 만수예술단에서 이제 김정일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김정은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일제를 증오하는 그런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는데 어머니가 일본 태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여동생에 관한 스토리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가장 김정은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김정남은 공항에서 독살당할 때 해독제를 12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해독제를 쓰지 않고 고통받으면서 숨지는 것, 카메라에 다 잡혀 있잖아요. 촬영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전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었던 거예요. 김정남이 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 CIA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CIA 관계자를 만났고 결국은 CIA의 어떤 뭐 밀정과 같은 정보원이었다. 정보원 역할을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돈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의 가방에서 그런 것.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꼭 중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장성택은 여러 가지를 김정은은 원치 않는데 중국식 스타일을 원했고 또 장성택은 김정은보다는 김정남이 후계자가 돼야지 된다고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김정남도 할아버지 김일성에게 보여지지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고영이나 아니면은 성혜림은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원치 않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뭐 결혼을 딴 사람이랑 했고요.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장성택도 그동안 계속 김정은은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에게 그런저런 것, 할아버지도 못 보게 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앙심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를 처형했다는 그런 것이고요. 데니스 로드먼이 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구조하려고 미국으로 함께 오려고 그 당시에 북한 대표였던 조셉 윤이 북한에 갈 때 데니스 로드만도 함께 갔느냐.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다. 거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니스 로드만이 그렇게 혼수 상태였던 것을 김정은이나 또 조셉 윤과 협상을 했던 최선희도 북한의 최선희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조셉 윤이 나중에 그 얘기를 끌고 나왔을 때 알아서 그것은 이제 미국의 인질이 혼수 상태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얘기도 있고 글쎄요. 마약이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퍼졌다. 이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다. 북한이 공산국가인데도. 그래서 돈을 안 내도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뭔가 차별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의 역할.
치아교 정도 했대요. 예쁘게 보이려고. 리설주가 그 김정은이 어디서 버럭 화를 낼 때 그 위기 상태를 막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가. 영어로 교육받는 클래스였지만 독일어 뭐 프랑스어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그 궁금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 정도 짧은 영어는 한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하는 것이었고 보통 지도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데니스 로드맨과 얘기를 할 때도 항상 통역이 있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모임이었는데도 통역이 있었고 그리고 통역은 있었지만 몇 마디는 알아듣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뭐 애나 파이필드가 다 확인하고 그 책을 쓴 거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는 않는 거구나. 이런 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요. 전망으로는 이 전망도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은 부분적으로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의 취재, 12번 북한을 방문을 했었고, 8개국에서 이 김정은의 이쪽 그 친척, 미국으로 망명한 친척, 프랑스에 살고 있는 친인척 다 인터뷰를 하고 탈북자들도 수없이 인터뷰를 하고 내린 그 결론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그 천안함 사태도 결국은 그 김영철이 그 스파이 마스터가 그 배우다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김정은이 군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이제 김정은 작품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재선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트래디셔널 말하자면은 점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답은 yes, 재선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개혁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빅터 차 같은 사람은 몇 주일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했고 본인도 이 3대 세습이 말이 되느냐 이 세상에 했는데 그 전망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왜 그 전망이 틀리는가를 알기 위해서 김정은에 관한 이런 책을 쓰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김정은은 카리스마는 있고 또 세심한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책이 제가 영어와 한국말을 다 그 읽었기 때문에 번역이 분명하게 번역이라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방송하면서 알면서도 틀리고 모르면서도 틀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에 몇 가지 틀린 게 있는데 특히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담지 못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영어 원문에는 김정일이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담지 못했고 김정은은 닮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리설주가 굉장히 다른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김정은에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니는 이런 모습. 거기에 그 한국 책에는 김정은의 팔짱, 남편의 팔짱을 낀 건데 김정은의 팔짱을 낀 거다. 이렇게 약간씩 잘못된 번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번역본과 그 영어본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번역본 책을 읽으시더라도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읽은 뒤에도 읽기 전에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 협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애나 파이필드 지금 베이징의 지국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경우는 당분간은 그렇게 극박한 긴장으로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제가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CNBC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걸어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 그 정상회담이요. 오사카에서 열리는 외무장관들 이미 다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러면 그 3천억 달러에 대한 그 추가 관세를 곧
물게 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제 안 나온다고 했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 해오는 것이고 중국의 뭐 무역 관세라든가 무역 전쟁은 하고 있지만 항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단하게 뭐 great man이다, very strong하다, very smart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중국을 이끌고 있고 나는 미국을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CBS의 그 스왑박스라는데 전화를 걸어서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미국의 그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이죠. 회장 아니죠? 예, 부회장, 마론 브릴리언트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전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상공고 회의소의 부회장이 CNBC라는 경제 전문 그 채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민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세를 활용하면은 그건 미국에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농민에게도 제조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나쁘고 그리고 너무나 이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더군다나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협박하는 나라로 보일 때 우리 상공인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이 상공회의소 자체를 굉장히 좀 깎아내리면서요. 아마 내가 본인도 이제 상공회의소 멤버인가 봐요.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 트럼프 파운데이션, 트럼프 재단을 통해서 아직도 2명의 아들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상공회의소 그 멤버십을 다시 생각해봐야지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Might have to rethink my membership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뭔가가 무역 마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가거나 하면은 이자율을 조정하겠다.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파괴적이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를 한번 비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CNBC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큰 그 테크놀로지 컴퍼니 회사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반독점법을 하는 것을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 연방법무부에서 조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뭐 관련 기구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말로 이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지금 그들에게 반독점법이라고 계속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그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회사는 양쪽에서부터 지금 그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도 그렇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백악관 말 들을래? 우리 중국 말 들을래? 왜냐하면 이런 큰 테크놀로지 회사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중국에 팔기도 하고 물건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다른 나라에 미국을 포함해서 팔기도 하는데 중국을 버릴 수도 미국을 버릴 수도 없는데 중국을 버리지 미국을 버리겠어요? 그 미국에 속한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린다는 것도 지금 점점 무조건 좋은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유럽과 일본이 이미 그 경기 불황으로 가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이자율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자율이 뭐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높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주택융자 이자율이 2%인 사람도 있고 4%인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2% 남짓되고 그리고 항상 그 지금의 그 경제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의 문제잖아요. 보통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로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공급의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그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의 문제지 지금 사람들이 소비자의 확신지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린다 하더라도 꼭 그게 그 해당이 될까? 게다 대고 지금 미국 경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세금 감면안의 어떤 그 영향은 다 떨어졌고 또 정부가 계속 그 수입은 줄어드는데 큰 기업이라든가 큰 부자의 세금 감면을 해줬으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소비는 늘리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의 소비는. 이게 전형적인 공화당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도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계속 수치는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자율 가지고 반창고로 그 피나는데 딱 붙이는 것으로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가? 월스트리트도 여기는 좀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굉장히 그 좌측으로 나간다. 진보는 진보인데 너무 왼쪽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지사가 발표를 했잖아요. 헬스 베네핏을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주겠다. 한 9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해당이 되는 그 서류 미비자가. 그래서 1년에 한 9,800만 달러 정도 기금이 들어가는데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오히려 확장하면서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기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지 되는데 소득은 적기는 하고 이미 벌고 있고 19살에서 25살 사이에 그 서류 미비자라도 이제 이 그 주정부에서 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오바마 케어 액트와 연관을 시켜서 어포러블 케어 액트와 연관시켜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공화당에서 굉장히 반대할 것 같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미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할 테고요. 해서 지금 굉장히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같은 그 조치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에 대한 그 보조를 연방 정부가 점점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방 정부가 정한 그 빈곤선보다도 그 액수를 6배나 높게까지도 캘리포니아주는 잡아서 6배나 더 많아도 연방 빈곤선보다 그래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하니까 아마 당연히 이것은 공화당에서 굉장한 그 반대를 그 가져올 만한 그런 이슈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요. 제가 부자 부모 밑에서 못 태어나서 그런가요? 이 조지타운 센터에서 조지타운 대학교에 속한 그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킨더가든 학생들을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부자 부모에게 태어난 그런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 머리가 좋은 부모에게 태어난 그 좋은 머리 타고난 것보다는 부자 돈 타고난 그런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7대 3이에요. 7대 3이 어떤 숫자를 얘기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이래서 아마 그 시대마다 적절한 뭔가 빈부격차도 정부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